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요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8월 1일 예상했던 것처럼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이제 9일을 넘어서 반등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레벨 자체는 사실 9일 이후로 더 높아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내려왔고요.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나오면서 아마 시장은 이제 그쪽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사실 상승은 기나긴 상승은 사실 여기를 고점으로 이미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S&P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이유는 거래량이 될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는 차근차근 한 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먼저 보면 오늘, 그리고 또 좀 EPS 쪽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트레일링이긴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고요. 이제 이 일드갭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고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드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페드 모델이나 이제 일드갭이나 코스피 다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S&P랑 이제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를 살펴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저는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EPS 보기 앞서서 이제 트레일링 퍼랑 이제 트레일링 PBR 보면은 PBR 같은 경우에 여전히 사실 고평가 영역인 거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고요. 트레일링 퍼 같은 경우에도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PS를 한번 보면은 이거 E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레일링이니까 포워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레일링은 이제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한 건데, 보면 지금 이제 사실 코스피나 S&P나 EPS가 사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걸 보고 이제 금리 내릴 수 있으니까 좋아한다라고 대부분 이제 좋아하시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실적이 개선이 됐던 거거든요. 이게 기업들이.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기업 실적도 지금 다 꺾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짧은 시계열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EPS들이 결국 고점을 치고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EPS를 보더라도 실제로 이게 지금 트레일링 과거 거 값을, 발표된 값을 써서 그렇지 실제로 포워드를 보면은 그러니까 전망치죠. 전망치를 포워드로 하는데 전망치로 보면은 더 지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기업은 결국 이익의 함수긴 하거든요. 이익과 이제 자본의 함수인데, 자본이야 미국 쪽은 워낙 활용을 잘하니까 제외하면은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일단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수급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S&P, 나스닥 투기적 순 포지션 살펴보면은 좀 숏 포지션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거의 한 100계약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0계약 가깝게 증가가 됐고요. 나스닥은 곱하기 1000 해야 됩니다. 이제 100 곱하기 1000계약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짝 미세하게 증가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기대 수익률 상으로는 저는 사실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DXI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DXI 이제 반도체 가격 지수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수급 살펴보면은 현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조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다만 선물을 좀 매수를 하지만 매수폭이 워낙 규모가 작아서 지금 6월 이후로 봤을 때는 거의 그냥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계열론 개인이 좀 많이 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평가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이 너무나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이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 대비 코스닥 시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 없는 한 17조 8천억 정도, 한 2천억 가량 조금 증가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
먼저 다 살펴보죠. 이제 BEI 보면은 미국 쪽이고요.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 좀 내려가다가 다시 조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 다만 실질 금리는 좀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쪽은 좀 BEI가 올라가고 있고, 실질 금리도 최근에 이제 국고채 발행 계획이 나왔는데 이제 순발행이 한 30조 가량 증가가 됐거든요. 적자 국채가 한 86조 정도 되면서 좀 국고 금리가 이제 어제 좀 많이 튀었었습니다. 어제 뭐 10년물 기준 한 11bp 정도 튀었으니까 좀 금리 상승이 좀 있었고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뭐 사실 영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사실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아직 시장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슬슬 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SM 제조업, 비제조업, 수출액 전년 동기비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는 이 윌셔 5000 대비해서 GDP를 미국 GDP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GDP로 S&P랑 다 나누었을 때 역대 최고치들을 다 넘었었습니다. 이번에 넘었다가 지금 한번 빠졌다가 다시 반등한 모습이고요. 결과론적으로 결국 GDP를 과잉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번은 달라 하지만 이번은 달라가 이 GDP 대비해서 과잉으로 오버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제 하락을 하리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대비해서 상대 강도 살펴보면 뭐 코스닥 여전히 약하고요. S&P 나스닥은 뭐 아직까지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긴 하고요. 음식료 많이 약해졌고 엄청 좋았었다가 섬유, 의복 뭐 등등등 다 약하고, 의약품 쪽 요즘 바이오 쪽이 강세다 보니까 강세고, 운수 장비 쪽 아무래도 해운 쪽 뭐 그리고 이제 항공 쪽 괜찮다 보니까 좀 강세고, 전기가스업도 강세 쪽이고요. 통신 쪽도 나쁘진 않고 금융업, 증권, 보험은 다 좋은 상황입니다. 뭐 추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면고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한다라고 쳤을 때 약간 그런 거죠. 이거를 이제 돌파하면은 그때 이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돌파가 될 때, 그러니까 이 100 밑에서는 그 업종을 안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개별 종목이 상당히 뭐 추세가 좋지 않는 이상 뭐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전주 대비해서 이제 연준 이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좀 변경된 거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한 94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뭐 원인은 둘 다가 되겠죠. TGA 이제 정부 현금이 576억 달러 정도 지출이 되면서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요. RRP 37억 달러 감소, 이제 ONRRP가 174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하면서 세 개 다 유동성 공급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지준이 한 94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연준 자본 장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뭐 그런 거죠. 뭐 얘기를 잘 안 드리긴 합니다만, 연준이 결국 투자한 게 장기 채권을 샀죠. 단기로 조달을 했습니다. RRP로 지준이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뭐 하루짜리고 얘는 이제 뭐 10년짜리라고 쳤을 때, 근데 금리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이게 가격하고 수익률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팍 크게 떨어지고 얘는 조금 떨어진 거예요. 아, 반대죠. 그러니까 뭐 똑같죠. 얘는 조금 떨어지고 가치가, 얘가 팍 떨어진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확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본 잠식입니다, 사실 연준이. 그래서 요만큼 1913억 달러만큼 지금 연준이 자본 잠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한 377억 달러 정도 좀 크게 전반적으로는 감소가 됐습니다. 총자산도 이제 그만큼 감소가 됐고요. 해운 운임 쪽 살펴보면 이제 SCFI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 추세고요. 그래도 최근에 BDI는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보면은 이제 이 빨간 색깔이 약간 빨간색이죠. 빨간 색깔이 이제 기준금리고, 이 보라 색깔이 미국채 2년 금리고, 이제 이 초록 색깔이 미국채 10년 금리인데, 약간 이 진한 초록 색깔, 이 색깔이 사실 과잉 통화량,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적 완화를 감안한 미국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지금 한 3.8까지.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저는 리바운드를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5.5잖아요. 사람들이 5.5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과잉 통화량을 감안했을 때 미국 기준금리는 한 3.8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게 이제 높은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국고 발행하고 더 연관이 되니까 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지난주에 뭐 대부분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얘기는 뭐 신용위기 쪽은 뭐 얘기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결국 순유동성이 계속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시에 계속 악재로 작용을 할 거고요. 결국 이번 위기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예대율은 이미 다 찬 상황에서 SLR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면 단기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이제 돈 풀기가 끝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게 뭐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금이나 뭐 상품 쪽도 살펴보면은 이제 뭐 금 같은 경우에 그래도 수익률이 지금 계속 나쁘진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쪽 보면은 뭐 달러 인덱스는 많이 약해졌고 뭐 WTI도 아직 뭐 그렇게 강세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골드만 상품 선물도 좀 약세고 구리는 조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C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통화량 대비 뭐 나스닥이나 S&P나 뭐 윌시 5천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고요. GDP 대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만 이 SFR 빼기 이 FFR 금리 이게 이제 국채 담보 금리고 이게 은행 간 거래하는 금리인데 당연히 이제 은행보다 정부가 안전하니까 이 금리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계속 플러스다가 뭐 최근에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만 이게 계속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23년부터 사실 원래는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저는 좀 불안한 상황이다. 이제 그 요인이 사실 국채 발행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렇고 영국 쪽도 그렇고 미국이 사실 제일 심각한 건 맞고요. 근데 아직 미국이 심각한 게 사람들이 뭐 선입견이라 할 수 있겠죠. 미국 국채 안전해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은 이연되고 있지만 위기가 결국 한번 터지면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 이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20 밑으로 내려와야 돈을 다시 풀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 이 QT 기간이 문제가 될 거고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뭐 사람들이 그냥 힘드니까 그냥 QT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GDP 감소 속도 대비해서 결국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돈 풀 시간이 점점 늦어질 겁니다. 그러면 위기가 더 오래 되겠죠. 결국 조산모사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8월 26일까지 해서 뭐 앞에 거는 그냥 생략하면 단기국채 같은 경우가 지금 발행했던 게 이제 3Q에 2,900억 달러 정도 발행했고요. 장기가 한 1,500억 달러, 그래서 토탈로 4,400억 달러 정도 발행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국채 발행액이 단기가 870억 달러, 장기가 1,2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년 했었고요. 오늘이 5년, 내년이 7년인가? 내일이 5년, 오늘이 5년, 내일이 아마 7년 발행일 거예요. 그래서 발행은 아니고 이제 입찰. 어제는 잘 됐었는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국채 발행량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GDP의 8.3% 정도 되고요. 그거를 이제 QT 제외하는 분량을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한 6.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또 그렇고 뭐 작년까지 그나마 뭐 증시가 좀 괜찮았다. 이 자산시장, 자본시장이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요소는 순유동성이 계속 증가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뭐 사실 순유동성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고 그게 사실 증시를 좀 위태위태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냥 관성적인 요인으로 증시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거의 올 만큼 왔고 이제 그게 막바지 거의 끝에 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RRP가 이제 온 RRP 기준으로 3,100억 달러밖에 남지가 않았고요. TGA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 쓴다라고 가정을 해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합쳐서 뭐 한 TJ가 한 3천억 달러 정도까지만 줄인다라고 하고 다 써버린다고 쳐도 6천억 달러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사실상 보면은 뭐 3Q 한 번 정도 되는 채권 발행량을 흡수할 수 있는 양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엄청나게 찍는 국채 발행은 그럼 누가 사주냐는 거죠. 계속해서.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GDP가 2,400조예요. 우리나라 GDP가. 근데 국채 발행이 내년에 한 202조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적자 국채는 한 86조 정도 되고요. 여기서 증가된 순발행액이 3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순발행이. 근데 미국은 그럼 이제 GDP 대비하면은 몇 퍼센트죠? 뭐 거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순발행하는 게. 근데 미국은 이 순발행액이 지금 6에서 7이라는 거예요. 거의 많을 때는 뭐 이렇게 거의 10%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속이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까지 증시를 계속 받쳐왔던 게 미국 국채 발행인데 사실 최근에는 양적 완화가 끝난 이후로는 이제 그게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부동산도 최근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뭐 좋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다시 연끌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 대출이 계속 증가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대율이라고 하죠. 이게 예대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출로 집을 계속 많이 사주니까 집값 불패신화가 사실 이때는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나마 이때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이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양적 완화를 해줍니다.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금이 확 증가가 돼서 예대율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요. 이게 예금이 보시면 총 수준이 확 늘잖아요. 이 갭 차이가 좀 늘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제 24년 요 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도 올해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은행들 대출금리 높이고 돈이 어려웠던 그런 레고랜드 같은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정부가 무슨 일을 했냐면 RP 금리를 3.3으로 낮추면서 사실 기준금리를 한번 내리면서 돈을 엄청나게 풉니다. 한 30조 가량 풀어요. 시중에 한국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다 결국 대출로 나가면서 근데 일단 예금이 먼저 늘죠. 그러다 보니까 예대율이 확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다시 나가니까 지금은 이제 이 상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대출이 또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완화를 못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양적 완화를 저번에 했던 것처럼 또다시 못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출을 못 하는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은 유지가 될까요? 추가적인 대출이 안 될 때? 그래서 이게 폭탄 돌리기가 사실 저는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뭐 대출 막차 수요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대출이 내가 막차를 타면은 그럼 다음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이게 참 사실 이게 마음이 급하시니까 저는 지금 판단을 좀 잘못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통화 승수 같은 경우에 중국 쪽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4.8이면은 우리나라 IMF 때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저 말이 결국 통화량 대비해서 우리나라 뭐 더 높긴 했네요. 보니까 우리나라 뭐 거의 6까지도 갔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M1이 못 늘죠. M1이 못 늘고 오히려 M2 증가율이 M1보다는 높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터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 결국은 터질 거를 알고 가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BOJ랑 ECB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처럼 이게 은행 쪽에 했던 대출은 다 회수가 거의 됐고 이제 QT 이제 증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아직 증권은 회수가 안 된 상황이고 뭐 긴 시기열로 보면 사실 물가는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좀 그런 게 이제 우려 사항이고 일본 쪽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레포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아유 뭐 금융시장 안 좋으면 금리 안 올리겠지 않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QE를 멈추던가 금리를 높이던가 지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결국 일본 쪽에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일본 쪽은 근데 더 우려가 되는 거는 미국 쪽이 뭐 빚이 많다라고 하지만
일본은 뭐 상상 초월입니다. 미국이 GDP 대비해서 청노자산의 26%여도 많다 그러잖아요. 일본은 111%입니다. 뭐 사실 일본은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소비자 물가도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일본 쪽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적 지표들 좀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가 롱 포지션이고 여기 숏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고 3년물 같은 경우 국고 채권들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채를 포함해서 전부 다 사실 롱이었다가 이제 슬슬 숏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숏 추세고 금 롱 추세고 WTI 숏 추세고 삼성전자 숏 추세고 애플은 다시 롱 추세로 돌아왔고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중립적인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롱 추세로 다시 지금 돌아온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뭐 점수로 한번 살펴보면은 국고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점점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중립으로 돌아섰고 미국채 같은 경우에 롱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는 그냥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선물 롱이 약해지고 있고 그 다음 WTI는 숏이 오히려 근데 조금 약해지고 있죠. 숏이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로 다시 돌아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추세가 조금 감소가 된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롱 추세로 일단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 3년물 보면은 여기도 이제 벌어져 있고 모여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금리는 저는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RSI나 뭐 여러 지표를 봐도 뭐 바닥을 이건 뭐 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국고 10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쳤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채 10년도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바닥을 쳤다라고 보여지고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쳤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50일은 그런데 200일은 또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건 추세로 그냥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RSI를 봤을 땐 또 바닥을 쳤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 200일이 아직 안 모여 있어서 근데 50일은 또 모여 있으니까 그냥 좀 조심하실 그런 영역이다 라고 100%는 아니지만 좀 조심을 할 단계다 라고 보여주고요. 거래량은 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이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200까지는 아직 안 돼 있어서 50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매도 구간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뭐 나머지도 다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 같은 게 좀 증가됐다가 살짝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삼성전자 살펴보면은 뭐 삼성전자도 뭐 사실 추세는 뭐 계속 하방 추세라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ATR도 슬슬 이제 내려올 때가 됐죠. 내려올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떨어질 때 오히려 올라가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사실 떨어지는 지금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게 계속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는 이건 뭐 하방이다 라는 거는 뭐 명확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이런 기준선 이탈 정도도 뭐 슬슬 하락을 좀 더 지지한다. ATR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똑같이 사실 증시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확 떨어지고 증시가 빠질 때 거래량이 확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기술적 그냥 반등일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뭐 특별하게 뭐 설명은 할 것 없이 그냥 생략을 해도 될 변동성도 상당히 낮아져 있고요. 거래량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이 그냥 뭐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뭐 거래량 상당히 약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 다음에 지수들 이제 기술지표 살펴보면은 이제 나스닥, S&P,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미국 쪽은 이제 대다수가 다시 롱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쪽 나스닥은 그냥 중립적이고 S&P는 다시 조금 롱 추세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그냥 중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이제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이제 거의 이격도도 그렇고 뭐 저는 고점에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지금 RSI도 그렇고 뭐 120분봉은 생략하고 그냥 일봉으로 바로 보면은 뭐 여기 추세로는 그냥 이제 뭐 하방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선 이탈도 이런 거 봤을 때 슬슬 고점 근처에 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ATR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뭐 마찬가지로 오히려 떨어질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일봉으로도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거래량 정도만 살펴보면은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쪽도 뭐 120분봉 살펴보면은 국내 쪽도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일봉 120분봉 상으로는. 근데 뭐 ATR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슬슬 이제 고점 근처에 다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도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기준선 이탈도도 이제 슬슬 좀 과열이 됐고 뭐 V코스피도 좀 과열이 됐고 ATR도 그렇고 다시 슬슬 조심하실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거래량도 감소할 만큼 감소가 됐고요. 사실 거래량이 이제 터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상당히 지금 거래량이 줄어져 있죠.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일봉 보면은 뭐 똑같이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거래량이 상당히 좀 감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차트로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국 하락이 보시면은 하락이 18일이었고요. 9일하고 26일이 겹쳐서 요때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넘어가고 좀 시간이 흘러져 있습니다. 18일 대등 수치가 또 이날 와요. 그게 딱 내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도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급등이든 급락이든 결국 이 대등 수치가 나오는 내일 뭔가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너무나 미미하단 말이죠. 사실 지금 거래량이. 그래서 이번 상승이 저는 가짜 상승의 확률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뭐 코스닥 150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S&P도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 뭐 사실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여기도 똑같이 거래량이 상당히 적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 볼린저를 결국 타야 되는데 이걸 탈 만한 지금 동력이 있나? 가 저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결국 추세적으로 EPS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국채 발행 부담도 있고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 구름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 구름대를 무너지면 정말 와르르르 무너질 거라고 보고 후행스팬을 결국 전 타면서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1이 하나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2 반등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여주고 결국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면서 좀 큰 한 파동이 일단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우는 이제 고점을 갱신했는데 그냥 모습이 저는 다른 게 아닌가. 왜냐면 다우는 사실 이게 A, B, C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다우는 저는 하락폭 자체도 더 작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결국 나중에 이제 하락폭도 더 작을 거라고는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은 좀 사실 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거의 한 6% 정도 빠졌을 겁니다. 이제 좀 다시 이제 좀 추세가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시도 좀 이런 모습을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V코스피, 코스피 하나의 내재 변동성은 50일 이동평선 뚫렸지만 다시 저는 이 후행 스팬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빅스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제 후행 스팬도 사실 뒤로 왔고 이 후행 스팬 타면서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에 50 이동평균선 넘지 못하고 구름대 넘지 못하고 결국은 이 후행 스팬 따라서 여기서 돌파를 하냐 마냐인데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지 않을까 싶고요. 니케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빠진 만큼 계속 반등하고 결국 여기를 넘지 못하고 매물대를 넘지 못하고 하락하리라 생각합니다. 니케이도 똑같이 하락할 때 거래량 터지고 반등할 때 거래량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로스톡스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제 여기도 결국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크나큰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항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해 종합은 이미 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그래서 결국 RSI도 그렇고 뭐 바닥에 저는 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지금 찍은 게 아닌가 싶고 위안도 똑같이 볼린저 안에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사실 그냥 정치적인 이슈를 봤을 땐 좀 상방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여기 구름대를 확실히 넘어서야 되겠죠. 그러려면 금 같은 경우도 뭐 저는 뭐 사실 그냥 계속 좋진 않게 보는데 추세는 일단 계속 살아있고요. 뭐 가지고 계시다면 결국 기준선 깨거나 뭐 구름대 깨면 그냥 파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고 10년은 드디어 이제 전환선 기준선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기준선 위까지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믹주 10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볼린저 밴드 안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좀 안착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살펴보면은 삼성도 똑같죠. 뭐 특별하게 다를 거 없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를 거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여기를 그냥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리라 보여지고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구름대 넘겨 있긴 하지만 결국 저는 사실 오늘 확실히 넘긴 게 아니죠. 이게 내일 사실 확실히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모양새로 봤을 때는 테슬라도 결국 기준선 내려가면서 일단 구름대를 못 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결국 동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통화정책도 끝이 났고 재정정책도 끝이 난 상황에서 과연 무슨 재주로 이게 EPS를 올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실제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같은 과열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당할까가 물음표고 그게 이제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이 풀릴 거라 기대하지만 돈을 못 풀거든요. 그럼 결국 금리 인하도 말짱 도루묵이 되면서 저는 좀 오랜 시간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